네, 법원이 내일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보수단체가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집회가 몰고 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주 국정감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과 전국 현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본격 대담에 앞서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둘 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럽권에 있는 외신을 통해서는 레이건 대통령 총격 사건 이후 가장 중차대하다, 세계 증시가 출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세계적인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이제 더군다나 미국 대선이 한 달 12월 3일이니까 한 달 요 앞으로 왔는데 예? 그야말로 이건 초대형 변수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바로 후보 당사자 그리고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했다는 건 굉장히 큰 뉴스죠. 게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그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글쎄요 코로나19를 좀 평가절하한다고 할까? 경시한다고 할까? 이런 발언들 너무 많이 해왔잖아요. 예. 마스크 쓰는 것도 조롱하고 말이죠. 지난 1차 토론회 때는 바이든 후보가 마스크 쓴 것에 대해서도 막 조롱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당사자가 이제 코로나가 확진됐으니까 또 정치적으로 이제 상당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선과 관련해서 본다면. 예? 근데 당장 이제 미국 정치를 볼 때는 그 힉스 보좌관 때문에 이제 그 감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백악관의 그 참모인데 백악관의 다른 참모들도 아마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바이든 후보도 민주당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거리는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토론회 때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바이든 후보까지 만약에 확진이 된다면 미국 대선판 자체를 다시 짜야 될 정도까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된 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부정적일 것 같은데 또 이제 지지층들을 결집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하루 이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백악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을 테니까. 예. 어쨌든 초대형 변수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도 초대형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올해 74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위험군에 속하는데 결국에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정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결국 군사력으로만 해도 세계 한 60% 이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력은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내적인 어떤 정치의 어떤 불확실성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정세 전반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치의 어떤 전반적인 정치의 어떤 불안전성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증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당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물론 미국에서 지금 지금 트럼프가 74세고 조 바이든이 42년생 79세입니다. 오히려 예. 트럼프가 5살이 이제 아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74세이기 때문에 60대, 70세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위험군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비만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연령도 고연령이고 그리고 비만도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진 판정이 됐기 때문에 고위험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때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되고 있고, 션 컬리 지금 백악관 주치의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 멜라니아 여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무증상 감염을 지금 앓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든다. 그렇기 예. 때문에 통상적으로 업무는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격리를 하지만 백악관에서 정상적인 집무를 할 것이다. 다만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앞으로 이제 할 수가 없고 방금 우리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호프 힉스 보좌관과 함께 마리 원 그리고 에어포스 원에 동승을 한 분들이 스티븐 밀러와 제임스 밀러 백악관 선임 보좌관 그리고 홍보 보좌관
이런 분들이 같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확진자가 아마 내일 아침에는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 국내적인 정치뿐만 아니고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것 그리고 세계 국제적인 어떤 정치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파급력이 큰 그런 영향을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증상 감염이고 정상적인 직무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선 유세가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론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뭐 공식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고 그럼에도 코로나에 확진이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혹시 표심에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까?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 같아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1위예요. 확진자도 그렇고 사망자도 그렇고. 그런데다 코로나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방심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상식 이하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데 본인이 지금 확진했단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불명예스럽게 확진자 사망자가 1위인데 정부는 어쨌든 안전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 미국의 어떤 그 생명을 못 지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단히 그 소홀했고 방역에 대해서도 마스크 쓰는 행위 자체도 조롱 섞인 얘기를 많이 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미국 정부가 이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질병을 잘 못 막는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그 사건이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단지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히 이렇게 지지층이 결속되는 그러한 그 정치인이거든요. 예. 이른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강한 그런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위기의식 때문에 더욱더 그 지지자들이 뭉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 유권자들에게는 뭐 1차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표심에. 근데 만약에 다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나으면, 근데 뭐 2주 내에는 활동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차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2주가 지난 다음에 나으면 그때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뭐 그런 이제 저기 역설을 필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당장은 대단히 곤혹스럽다.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2차 TV 토론이 또 15일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병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쯤에서 국내 이슈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위험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내일 개천절 차량 집회를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을 했습니다. 법원의 집회 허용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법원에서도 지금 방역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코로나 양성 반응을 지금 맞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당히 정부에 상당히 지난 8.15 집회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시민 국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경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재난과 안보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명과 관련된 것은 모든 가치의 우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일단은 국민의 생명 이런 것들은 최우선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법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준수를 해야 된다. 이런 전제 하에서 방역 준수를 전제하는 이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든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은 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은 이제 전제 조건을 다룬 것은 방역을 준수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인 차에서 1인 혼자만 동승을 하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과 예를 들어서 접촉을 한다든가 이런 거 금지하고 예. 그리고 문을 열고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고 여러 가지 9개 사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 것들이 지켜진다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들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조심스러운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그러니까 방역 준수 전제 하에 조건부 보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자의 연락처나 차량 번호를 기재한다던가 뭐 대면 모임을 금지한다, 구호를 금지한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9가지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조건부로 허용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조건들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법원이 이제 그 한 구간에서만 지금 허용을 했어요. 예. 다른 이제 구간은 다 불허했는데 지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죠. 근데 지난 8.15 집회 때도 법원이 허가했는데
법원이 허가할 때 달았던 조건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 결국은 뭐 어쨌든 간에 대량 확산으로 나타났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것을 너무 뭐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통계적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방역당국에서는 8.15 집회 관련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난 8.15 집회 때 그 사랑제일교회 예. 전광훈 목사 그 교회에서도 많이 나왔고 말이죠. 그럼 지금 이러한 전제 조건이 다 지켜진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들이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이른바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 예.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 집회 자유가 있고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했고 우리가 코로나19 얘기를 거의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킬 기본권 인권, 우리가 지금 피로써 지킨 인권인데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만에 하나라도 이 집회가 다시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집회가 끝나고 1인이 이제 운전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동승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그 구간에서 운행이 끝난 다음에 만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식사도 하고 또 이 집회 성격상 대단히 이분들이 강경 보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동안의 집회의 성격이나 양태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코로나19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곳만 그것도 여러 단서를 달면서 허용을 한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이분은 일단 법원이 허용했으니까 이건 뭐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공권력으로 막아라. 다른 쪽은 말이죠. 이쪽도 이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허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일단 허용이 안 됐으니까 공권력이 어쨌든 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코로나19라는 것을 갖다가 이 특수한 상황을 왜 전제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면 비대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조금 완화된다면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정부나 또 여당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 정부 여당 쪽에 대해서 단순하게 주장을 펴는 것도 펴는 겁니다만 과도하게 어쨌든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가미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과도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예. 공권력이 철저히 막아라. 허용되지 않은 집회들은 예. 1인 시위한다고 해놓고 또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허용되지 않은 집회에 대해서 철저히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을 하고 나니까 보수 단체들의 추가 집회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집회 신고가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경찰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내일 불법 집회에 대한 어떤 몸싸움 같은 것들은 있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지금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었던 촛불 그리고 태극기 집회 그거 끝나고 나서 광장의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관성화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코로나19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관성의 정치 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헌법의 기본권이다. 또 아니면 이것은 코로나19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다. 이런 것들은 뭐 충동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정당의 기능이 지금 상실됐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이 자꾸 광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당의 기본적인 기능이 뭡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을 국회에서 수렴해서 이것을 질서로서 전환해서 입법화시키고 이것을 정치로 해서 정책으로 실행하는 그런 기능을 정당과 의회가 하는 건데 우리 의회, 국회 그리고 정당이 지금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그 사이에 총선이 치러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은 일단은 법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법을 모든 것을 다 재단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면 이것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처벌을 하되 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처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법의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이렇게 이제 법적인 용어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우리 다원주의 어떤 시민사회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만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시위, 그리고 혼자 차를 타고 가서 하는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위 양태의 어떤 여러 가지 관성화된 그런 문화를 보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모두를 처벌할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경찰에서 상당히 내일 만약에 시민들이 지금 1인 시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분이 나와서 자동차를 가지고 나와서 시위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혼란이 겪을 수가 있을 것인데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민의 생명 일단 코로나19를 일단은 조금 잠재우고 그다음에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가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장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제도상으로도 사실은 협의제 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소수파의 어떤 의견을 거대 여당이 받아들이는 그런 정치 문화가 서로 상쇄하는 한쪽도 다시 성숙한 문화 그리고 정치권도 만약에 소수파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들이 양쪽에서 다 이것을 서로 보완할 때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는 과연 지금 이 집회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국회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화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겠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의견을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 국민의힘의 이 발언은 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조호영 원내대표의 말도 다 맞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이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난 8.15 집회보다는 상당히 이제 입장이 선회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대단히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얘기는 이거죠.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지킬 권리 맞다.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제예요. 예. 이 전제가 과연 충족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예. 방역에 완전히 문제가 안 된다면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게 집회 집시법에 따라서 거기에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충족한다면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자꾸만 지난번에도 어쨌든 그런 일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최소한 이건 지키려는 거 아니에요? 그 차량에도 반드시 한 명만 탑승하고 끝난 다음에도 해산하고 끝난 이후에도 같이 만나서 뭐 대화 같은 거 나오지 말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집회의 양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양상을 볼 때 좀 그래서 이럴 때 국민의힘의 입장도 알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고 전대미문의 무서운 병이잖아요 진짜. 예. 누굴 만나는 것도 겁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상황을 왜 이렇게 너무 평상시처럼 얘기하느냐. 다른 때 같으면 몰라도 제1야당으로서 이럴 때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의 뜻은 이해하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이 말도 틀리지 않아요.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권리 아니겠나 이건 또 맞는 말이지만 말이라는 게 어느 것을 강조하냐에 따라 다른 것이거든요. 예. 이럴 때는 더 아까 제가 말한 전자 쪽으로 하지 말자 우리. 전 이게 오히려 정치 전략적으로도 표심에도 유리할 것 같은데 왜 자꾸 과감하게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런 아쉬움이 국민의힘에게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단호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안에서도 미세한 입장이 조금 다른 해석들이 나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절제가 있는 분노가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금 독려하는 듯한 분위기의 그 발언을 했거든요. 이제 통상적으로 야당이라는 것은 숙명적으로 장외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정당사를 보면은 뭐 김대중, 김영삼 그 뭐 당 대표 시절부터 해서 야당이 되면은 거의 장외투쟁하는 것이 야당의 숙명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를 지금 싹 틔워야 될 그런 순간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야당은 뭐 최근에 뭐 촛불이라든가 태극기 때 봤지만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이렇게 시위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관성적인 모습을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버리지 못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겠나.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는 말은 어떤 그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든가 국민의힘에 미치는 그런 힘의 범위가 아니고 통상적인 군중의 어떤 그런 것을 지칭했기 때문에 그라는 용어를 뭐 영어로 말하면 이제
정관사나 부정관사를 써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야당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하는 집회는 거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일색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분들의 힘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분들의 힘을 필요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장외 집회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난 8.15 때 혹독하게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기에 엮여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상당히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런 뜻이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어떤 양상의 집회가 될지 또 내일 열릴 개천절 집회 양상은 다음 주에 시작될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전국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텐데 먼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을 차례대로 듣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이 극악무도한 행태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런 사정들을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전혀 구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은 채 의문의 48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매우 제약된 상황이었음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응을 안일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이며 대응을 위해 애쓴 우리 정부와 군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 추석 연휴에 곳곳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었고 또 오늘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국군의 날 논평에서도 적과 싸워야 할 군이 정체 포로가 됐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 저는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2일이었잖아요. 예. 오늘 벌써 10월 2일이니까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근데 일단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도 채택을 못했어요. 예. 여야는 서로 이제 그 책임도 떠넘기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근데 야당도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뭐 상당히 야당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봤고 저도 지금도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 해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그리고 보고받고 나서 대면 보고 받고 나서 또 입장 표명할 때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이러한 부분들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군이 뭔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데 어떤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 저 일리 있다고 봐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야당의 이러한 문제 제기도 조금 정략적인 측면을 띠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군이나 정부를 비호하기 바쁘고 야당은 거의 일방적으로 군과 정부가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저는 양쪽에 다 틀린 점이 있고 다 맞는 점이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군이 어떻게 이걸 왜 그렇게 방치느냐로 보는 게 야당인데 그런 부분도 군이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 아까 말씀처럼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마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쉽게 예. 가라앉기 어렵죠. 공동조사를 우리 정부가 제안했습니다만 공동조사를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상태고 말이죠. 또 사과 같은 경우도 미안하다, 뭐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또 불법 침입이라고 규정을 하고 예. 또 행동 준칙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얘기하니까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든. 잘못이 없는데 사과한다는 이상 이중적인 모습들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군대로 또 나름대로 성실하게 대응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건 안보 문제잖아요. 이런 분들 여야가 같이 모여서 얘기할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엔 누가 좀 그러고 누가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똑같이 다 정략적이구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거의 북풍이라는 거 안보 변수라는 게 뭡니까? 북한의 그 위협을 과도하게 과잉으로 함으로써 이 독재 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었던 게 북풍이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둘 다 양쪽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지금 이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하고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100% 원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야당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설명해줘야죠. 야당도 이러이러한 점을 잘못하고 이러이러한 건 이해가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뭔가 모아가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거의 뭐 이제 오로와 나시로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좀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이 사안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군은 군대로 해명하고 분명히 해명하고 월북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예. 마치 정부나 여권 측은 월북적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이죠. 음. 야당은 그게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도 무슨 정략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사안을 그야말로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살해된 건데 이것마저 여야가 또 정략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여야 모두 정략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 추석 여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대북극단 결의안을 무산시켰다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대북극단 결의안을 두고 여야가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북 규탄 결의안이 이제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 개발, 핵 실험을 했을 때 예. 여야가 국회에서 대북 결의안을 했고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DMZ 지뢰 도발을 할 때도 여야가 합심을 해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매한 것이 우리 정치가 좀 특이한 버릇이 있습니다. 특히 뭐 지역이라든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또 북한을 놓고도 북한을 협상의 대상으로 볼 거냐 극복의 대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에 따라서 상당히 차별화되는 그래서 정치인은 사실은 이분 게임 아닙니까? 자신의 지지층을 끌어오는 것 가장 큰 이슈를 던지고 나서 자신의 지지층을 끌어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해명할 때 이것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증거 또는 월북적인 정황 여러 가지 두 가지를 딱 놨을 때 하나는 보수 정당이 좋은 여러 가지 이슈, 또 한쪽은 지금 여당 쪽에서 좋아하는 이슈 이게 딱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슈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면서 긴급 현안 질문이 이제 안 되니까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북 규탄 결의안에 시신을 불태웠다. 예. 국방부에서 최초에 발표한 소각 이런 것들을 넣자는 건데.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을 우리가 이제 협상의 대상이고 앞으로 북한을 잘 이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포장을 해서 핵을 포기하고 그리고 남과 북이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 정부의 칼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오며 가며 하는 거지 이것이 이제 정청래 의원의 말처럼 예. 이것을 뭐 하면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서로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런 행태, 국민의 생명,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피살시켜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각을 했는지 그것은 앞으로 진상 조사를 통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애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규탄 결의안에 넣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무슨 대북 규탄 결의안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런 뭐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여야의 모습, 여론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죠. 네, 9월 5주차 주간 집계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 긍정 평가가 44.2%, 부정 평가가 51.9%입니다. 부정 평가는 5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추석 명절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긴 했는데 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가 7.7%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부정 평가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좀 미흡하다 이런 여론들이 좀 우세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여론조사가 7.7%포인트 차가 났잖아요. 긍정평가가 더 낮은 거예요. 부정평가가 높은데 예. 지난번에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거는 더 차이가 적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긍정과 부정과 긍정의 차이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예. 지난번에는 6.8%포인트였으니까 이번엔 7.7%니까 거의 1%포인트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부정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튼 이 북한에 의해서 우리 이제 시민이, 우리 국민이 피격된 거, 이 부분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추미애 장관에 관련된 것도 아마 포함될 겁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 여당으로 볼 때는 호재가 하나도 없어요. 추미애 장관 거는 뭐 여기 지금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엔 아무튼 이 부분도
그것도 여론이 갈리긴 해요. 이제 뭐 검찰에 의해서 이제 무혐의가 났으니까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북한에 관련된 거 이 부분이 아마 부정 여론은 작용하지 않았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장 교수님도 이 부정 평가가 좀 다소 높게 나타난 영향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3대 키워드는 생명, 자유, 재산권인데 특히 국민의 생명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또 선천적으로 보면은 감성적인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약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 생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 공동 책임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보고 물론 그 이외에도 지금 상당히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일단은 대북 변수에 의해서 지금 일단은 숨어 있는데 이것이 또 잦아지면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일어나서 훨씬 더 앞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내일 개천절 집회 양상도 봐야겠고요. 또 다음 주에 있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추석 민심을 과연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